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래식 무기고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클래식 무기고는 독일 전차인가요? 네, 지난번에 그 회원 여러분들한테 클래식 무기고 아이템을 정하고자 한번 설문을 실시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예외 없이 망할 놈의 게르만스키 아이템이 선정이 됐습니다. 바로 2차 대전 독일 육군 전차의 진정한 공포, 맹수 전차로서의 명성이 드높은 2차 대전 전차에 있어서 저먼 테크놀로지의 결정판, 하지만 엔진 개통이 지랄 같아서 신뢰성이 바닥인 전차 5호 전차 판터가 드디어 오늘 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판터하고 판저를 혼동해가지고 애먹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클래식 무기고에서 이 맹수 전차를 제대로 한번 여러분께 자세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개발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네, 판터는 흔히 T-34의 등장에 놀란 독일이 서둘러 해결책으로 내놓았다고 하지만 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T-34 때문에 서두른 것은 맞는데요. 정작 판터로 연결되는 독일의 신형 주력 전차 개발 계획은요, 193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독일군은 3호와 4호 전차를 개발해 일단 기갑부대의 틀을 잡기 시작했지만 프랑스와 영국의 전차 개발 속도를 보면 이 둘도 곧 성능이 뒤처질 것은 분명했죠. 더욱이 프랑스 전역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많은 수의 전차 같지 않은 1호 전차와 2호 전차가 전선에서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전차 개발을 담당한 독일군 병기국체 6관은요, 3호와 4호의 뒤를 이을 신형 주력 전차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VK2001, 즉 20톤급 전차로 불리게 되는 신형 전차 개발의 시작이었죠. 처음에는 다이물러 벤츠하고 크룹이 VK2001의 개발에 참가했습니다. 크룹은 VK2001-4라는 이름으로 4호 전차의 개량형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1940년 5월에 프랑스와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개발이 취소됐죠. 결국 개량형 수준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전차를 개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힙니다. 여기에 유명한 만사, 여러분 요즘에 이제 도로 주행하시다 보면 커다란 덤프트럭 있으면 거의 절반은 만 거예요. 이 만사까지 가세하면서 VK2001 계획은 3파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1941년까지 VK2001의 개발은요, 그리 급하지 않게 진행됐어요. 프랑스전은 독일의 예상보다 압도적으로 빨리 끝났고요. 서유럽은 독일의 군합발에 완전히 짓밟혔기 때문이죠. 더욱이 나치 독일의 다음 타켓이 된 소련군에 대한 독일군의 평가는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그 탓에 기존의 전차들을 뛰어넘는 신형 전차의 개발을 급히 진행해야 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한 거죠. 독일군 병기국체 6관은요, 세 개의 회사의 차기 전차가 신형 반자동 변속기를 갖추고 높은 기동성을 발휘하며 뛰어난 화력과 방어력을 겸비해야 한다고는 했지만, 이 세 개 회사들이 개발하는 VK2001의 무게는 22에서 24톤 사이로 개발됐습니다. 당장 방어력 면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기는 좀 어려웠죠. 실제로 세 개 회사에 설계한 중 크룹사의 VK2001K형은요, 전면 장갑은 50mm, 주포 역시 3호 전차 후기형과 같은 69경 50mm 주포를 탑재할 예정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3호 전차의 발전형에 가까운 방어력과 무장을 갖춘 셈이었죠. 이것만 봐도 독일군이나 개발사들이 생각한 VK2001은요, 3호나 4호 전차에서 한 단계 정도 업그레이드된 차량이었지 획기적으로 성능이 다른 차량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병기국 6관은 1940년 12월에만 해도 VK2001은 24톤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당시에는 좀 일리 있는 주장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장 공병이 가진 가교나 부교를 이용하기에는 24톤이 한계였고요. 철도나 도로에 의한 운반을 감안해도 그랬기 때문이죠. 이 밖에도 무거워서 생기는 부작용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전차 공장 설비도 늘려야 하고요, 생산 대수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무거우면 그만큼 철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강철 재료가. 하지만 만사에서는요, VK2001이나 이를 토대로 발전한 설계인 VK24.01M 등을 30톤대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합니다. 비록 일찌감치 망하긴 했으나 프랑스 전차들에서 보듯 앞으로의 적 전차는 강한 화력과 방어력을 갖출 것이 분명했고, 여기에 대비할 무장과 화력을 갖추자니 당연히 무게도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었죠. 비록 군에서는 여전히 24톤 이상의 차량을 만드는데 회의적이어서요, 일단 이 주장은 별 힘을 얻지 못했지만 곧 실어도 무게를 늘려야 할 상황이 닥칩니다.
전 세계 전차와 대전차 무기의 역사를 완전히 새로 써야 하는 순간이 다가온 것이죠.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자 느닷없이 험한 놈이 나와서 승승장구하던 독일군의 앞길을 막아선 것이었습니다. 그 험한 놈이 뭔가요? 네, 이 험한 놈을 얘기하기 전에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 독일 기갑군의 명장 하인츠 구데리안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인츠 구데리안. 이 하인츠 구데리안은 1941년 봄에 소련군 장교를 데리고 독일군의 전차 훈련소나 전차 공장 등을 시찰한 바가 있었습니다. 독서 전쟁이 불과 몇 달 뒤로 다가왔을 때였지만 두 나라는 여전히 이때까지는 공식적으로는 둘도 없는 우방이었어요. 그리고 계속 히틀러도요, 이렇게 침략 의도를 감추려고 여러 가지 초청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랬는데 당시 독일군이 현역으로 운영 중인 사실상 모든 종류의 전차를 그때 구데리안은 이 소련군 장교들한테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소련군 장교들은요, 이게 전부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소련군 장교들은요, 분명 독일에 4호 전차보다 더 무거운 전차가 있으리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 독일인들이 이를 감추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구데리안은요, 나중에 회고록에서 이때 소련에 강력한 신형 전차가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눈치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구데리안의 기억이 사실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분명 당시 소련에는 4호 전차보다 무겁고 강력한 전차가 있었습니다. 바로 뭐예요? 험한 놈 T-34와 KV-1이었죠. 이 두 전차의 등장은요, 정말 쇼크라는 표현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을 만큼 독일군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지난 88mm 편에서 이미 설명드렸듯이 험한 놈 둘이 나와 독일군을 아연실색케 한 것이죠. 방어력 자체로 보면요, KV-1이 가장 무서웠지만 독일군에게 가장 큰 충격이 된 것은 T-34였습니다. 이 험한 놈은요, 속도는 물론 험지 극복 능력까지 독일군의 어떤 전차보다 우수했고요. 독일군의 모든 전차를 먼 거리에서도 파괴할 강력한 76.2mm 주포를 갖추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경사장갑이라는 새로운 방어수단 덕분에 여전히 독일군의 주력 대전차 무기였던 37mm 대전차포나 37mm 전차포는요, 심할 경우 코앞에서 20발 이상을 맞고도 튕겨낼 수 있을 정도였어요, T-34가. 더욱이 50mm 전차포나 대전차포도요, 아주 가까운 거리가 아니면 별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88mm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88mm를 끌고 와서야 겨우 처리한 얘가 타반사였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독일군 전차는 하루아침에 모조리 구식이 돼버린 겁니다. 게다가 문제는 또 뭐냐? T-34가 소련군의 극소수만 만들고 끝날 특수 차량도 아니라는 점이죠. 초반에는 숫자가 좀 적었었는데 이미 1941년 10월에 이르면요, 독일군은요, T-34 KV-1의 숫자가 동부전선에 투입된 독일군 전차 전체의 숫자와 맞먹는 게 아닌가 우려할 정도로 엄청난 숫자를 봐야 했어요. 그야말로 T-34 저글링 러시의 조짐이 보이고 있었죠. 물론 이렇게 된 데는요, 독일군 전차 숫자가 심하게 줄어든 것도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구데리안은 1941년 11월 기준으로 자기 휘하의 전투가 가능한 전차를 겨우 150대라고 생각할 만큼 동부전선의 독일군 전차 소모는 심각했죠. 자, 이렇게 되니까 필요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독일군은 T-34나 KV-1과 대항할 신형 주력 전차를 개발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지 않고서는 동부전선에서 파멸을 맞이하는 것이 시간 문제였습니다. 신형 전차 개발을 좀 서두르게 될 것 같은데요. 네, 독일이 신형 전차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요, 라인메탈 볼지크에 의해 1941년 7월 18일부터 시작된 주포 개발이었습니다. 이들은요, 1000m 거리에서 140mm 장갑판을 관통할 수 있는 신형 75mm 주포 개발에 착수합니다. 결국 1942년 6월부터는요, KWK-42L70, 즉 79경장 KWK-42 주포의 생산이 시작됐죠. 동시에 라인메탈은요, 이것을 사용할 포탑도 개발을 합니다. 이 포는 나중에 티거1이 되는 VK4501H, 즉 henschel사의 티거시 제품에 탑재하려 개발이 시작된 물건이지만 이 포탑이 곧 예상치 못한 쪽으로 용도가 바뀌게 되죠. 그러나 한편으로 1941년 11월에는요, 독일군 병기국체 6과 주요 연구원을 중심으로 페르디난트 포르쉐 박사나 다임러 벤츠, 크룹, 라인메탈, 만 등 저먼 테크놀로지 정점에 있는 전차 및 전차포 메이커의 쟁쟁한 엔지니어들이 동부전선에 직접 방문합니다. 이들은 구데리안을 방문해서요, 이야기를 듣고 최전선의 정비소를 방문한 한편 당시 독일군이 노획한 T-3476 전차를 조사합니다. 이들은 11월 21일에 귀국한 뒤에 확실한 결론을 내리죠.
VK2001이니 뭐 24.01이니 하는 이 20톤대 전차로는 그야말로 죽도 밥도 아닌 상황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게가 24톤보다 무거우면 실용상 이런 문제가 있네, 저런 문제가 있네 하려는 이런 우려는요, 그야말로 배부른 소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결국 전선에서 자기 전차 장갑이 구멍이 숭숭 뚫리고 나면 아무리 실용적이니 뭐니 해봤자 끝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곧 12월부터 기존의 개발 계획은요, 전면 중지됩니다. 그리고 30톤대 새로운 전차 개발 계획인 VK 3000번대 프로젝트가 가동되기 시작했죠. 동시에 라인메탈에서 개발한 79경장의 KWK-42 주퍼와 원래 VK4501H를 위해 개발했던 신형 포탑을 개조해서 이 신형 전차에 탑재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VK3000 계획에는요, 다이밀러 벤츠가 VK3002DB를, 만사가 VK3002M을 각각 내놓고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두 차량 모두 30톤대 초반이었어요. 한 32톤 정도 됐었거든요. 요 정도로 만들 예정이었지만 1942년 1월 22일에는요, 만사가 무게를 36톤으로 늘려도 좋다는 군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1942년 2월 3일에는요, 마침내 독일 병격이 필요한 요구 조건을 모두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양사는 모두 이 요구 조건에 맞춰 설계안을 새로 다듬었죠. 히틀러는 이 두 설계안을 검토한 뒤에 5월까지 제대로 된 설계를 완성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판터가 개발되는 5호 전차 판터가 개발되는 가장 직접적인 스타트라인이었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양사의 경쟁은 어땠나요? 이 사실 다이밀러 벤츠와 만 사이의 경쟁에서 먼저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던 것은 다이밀러 벤츠였습니다. 벤츠가 내놓은 VK3002DB는요, 무게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데다 차체도 상대적으로 작아서 피탄 면적도 더 작았습니다. 게다가 엔진도 디젤 엔진을 썼기 때문에 주행거리나 신뢰성 등도 우수했고요. 기동륜, 그러니까 스프로켓이죠. 이 기동륜도 엔진이 있는 뒤쪽에 있기 때문에 동력 손실도 상대적으로 적고 수리도 간편했습니다. 굳이 단점이라면, 그러니까 이 굳이 단점이라는 건 뭐냐면 실용적인 면보다는 기분이라는 측면에서 굳이 단점이라면 아무리 봐도 T34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실 VK3002DB, 그러니까 이게 다이밀러 벤츠에서 만드는 건요, 누가 봐도 T34를 의식해서 만든 물건이었습니다. 특히 T34의 좁은 피탄 면적과 경사 장갑이라는 양대 장점을 최대한 의식했어요. 그리고 뒤쪽에 변속기와 기동률을 놓다 보니 상대적으로 포탑이 앞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T34와 비슷해진 면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현수 장치는요, 4호 전차와 비슷한 리프 스프링 방식이었습니다. 사실 병기국 유가는요, 토션바를 쓰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지만 이 다이밀러 벤츠 측은 3호 전차를 개발하면서 토션바 방식이 차체 내부 공간을 차지하고 정비성이 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 지금까지 알려진 카더라에 따르면요, 히틀러가 T34처럼 생긴 VK3002DB를 싫어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독일 군수장관으로 취임한 알베르트 슈페어는요, 히틀러가 이 VK3002DB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3월 6일에는요, 이 전차를 200대 생산하자고 지시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독일군 병교국이 더 좋아했던 것은요, 만사의 VK3002M이었습니다. 이 VK3002M은요, 경사 장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긴 했으나 그것 이외에는 VK3002DB와 공통점이 거의 없었어요. 현수 장치는 이중 토션바 시스템이었고요. 변속기와 기동류는 기존의 다른 독일군 전차들처럼 차체 앞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탑 역시 거의 차체 가운데에 위치했죠. 엔진 역시 VK4501H, 즉 티거 전차에 사용된 엔진을 기본으로 만든 마이바흐사의 고출력 개솔린 엔진인 HL210 650마력 엔진을 쓰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VK3002DB보다 빨리 양산이 가능했죠. 그러니까 이 다이밀러 벤츠의 VK3002DB는요, 신형 공랭식 디젤 엔진을 쓰기 때문에 차체가 좀 더 작아진 측면도 있고요. 히틀러도 이 때문에 더 이 전차가 낫다고 생각했지만요, 문제는 뭐냐, 아무리 좋아도요, 대량 생산이 안 되면 이게 말짱 헛일이에요. 독일의 전차용 디젤 엔진 개발이요, 예상외로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사실 히틀러는요, VK3002DB뿐만 아니라 독일의 모든 전차용 엔진은 공랭식 디젤 엔진이 되어야 한다면서 디젤 엔진 개발을 촉구했었어요, 히틀러가. 그런데
기관차나 선박용 디젤 엔진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독일군도요, 막상 전차용 디젤 엔진 개발을 안 하다가 하려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게 왜냐하면 커다란 이 디젤 엔진을 소용하는데 막상 이 소형화한 엔진이 40톤이 넘는 육중한 물건을 그것도 험지에서 시속 30에서 40km로 움직여야 해야 되는 그런 난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독일이라도 1940년대 당시에 이 문제를 풀기는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양사 모두 엄청난 난관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